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오늘부로 일몰됩니다.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할 국회와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의 후속 조치가 어정쩡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저축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수취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내놓을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를 합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게 한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오늘부로 일몰됩니다. 유료방송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논의해야 할 당정은 지금껏 공회전만 한 데다 여전히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특정 사업자의 과점을 막기 위해 3년 일몰법으로 시작된 유료방송 합산 규제.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를 합해 한 사업자군이 33% 이상의 점유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점유율은 30.5%로 조금만 더 점유율을 높이면 33%인 상황. 이번 규제 일몰로 족쇄가 풀리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KT와 반 KT로 진영이 나뉘어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한 차례도 합산 규제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과방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일몰까지 손을 놓고 있던 여당은 이번 주 대체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합산 규제 연구 용역 결과물을 전달받았지만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며 일몰이 될 때까지도 보고서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만약에 이제 소위가 열렸으면 덜 완성된 자료라도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 같은 거대 미디어 공룡이 들이닥치는 등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시장을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결정을 미루면서 업계는 경영 전략조차 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때 금리를 제멋대로 산정해 이자를 더 받아왔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적발된 KB하나은행과 시티, 경남은행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환급을 약속했지만 불씨는 전 은행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데 정작 칼을 뽑아든 금감원의 자세는 뜨뜻미지근하기만 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확산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에 자체 실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불합리하게 이자를 부과한 사례를 스스로 밝혀내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문제 때도 은행들 자체 조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한 바 있어 무의미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소비자연맹 등에서는 금감원이 직접 나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 은행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뭘 할지는 명확한 방향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금감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은행마다 또 대출 상품마다 사정이 달라 금감원이 지난주 발표한 부당대출 금리 사례조차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소득자료 제출을 원치 않아 다른 대안을 찾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력란이 비어 있으면
다 부담권으로 잡아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부당 대출 금리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논란이 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 판단도 뒤로 미뤘습니다. 초유의 금리 조작 사건을 발표하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수준에 멈춰선 겁니다. 세 곳의 은행은 지난 5, 6년간 잘못된 이자를 받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금감원은 이 긴 시간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 다들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누가 당할까 싶지만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KB저축은행이 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해가 갈수록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나 증가했습니다. 은행의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피해 사례는 다양해졌습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나서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KB저축은행이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수취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기존 계좌이체 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고 이체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에 취약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의 휴대전화로 인증코드를 보내고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만 이체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취인이 직접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해서 은행이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고 인증코드를 보낸 위치 추적도 가능해집니다. 이체 전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볼 여지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금융사기범의 인적사항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객이 돈을 이체하는 경우에 스마트폰 뱅킹의 편의성은 놓치지 않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KB저축은행에서 시범 시행될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분석한 후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북 일부 지역에선 상승세가 여전하고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가 내놓을 후속 대책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향후 시장 과열이 재현되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재건축 규제까지 강화됐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면서 공급 물량까지도 입주 물량까지도 많아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매매 시장은 보합 내지는 약보합세로 돌아서서 이 같은 안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 성북, 용산 등 강북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가 내놓을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는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꼽힙니다. 국토부는 내일 후분양제 로드맵이 담긴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공공 부분에 먼저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부분에는 인센티브를 줘 제도를 안착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측은 새 법사위가 꾸려지면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보유세의 과세 표준이 올라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 단계로 들어서면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투자를 통해 다른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만 했던 투자 전문 회사들이 이번엔 자신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곳의 투자 회사가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지난 3월 이미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투자 회사들이 현 정부의 모험 자본 육성 기조를 발판으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상장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자 전문 회사들이 잇따라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기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로 1,000억 원대의 이익을 남기며 이름을 알린 SV 인베스트먼트는 다음 달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대형 벤처 캐피털인 KTB 네트워크와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각각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두고 오는 8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벤처 캐피털이라 할 수 있는 아주 IB 투자도 지난 4월 말 미래에셋 대우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연내 기업 공개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세 기업 모두 연내 상장을 목표하고 있어 10월 전후로 수요 예측과 청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기업의 상장을 돕기만 하던 투자 회사들이 이처럼 직접 상장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과 혁신기업 지원 기조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졌고 기업 가치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회사의 경우 기업 가치가 높아진 지금이 상장을 통한 자본금 확대로 투자 규모를 키우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성장하는 데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투자 회사의 기업 가치가 고평가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로 주가 수익 비율이 155배가 넘을 정도로 기대를 받은 코스닥 기업 SBI 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연초 2,4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지금은 90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3월 상장한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도 상장 후 주가가 16,000원대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6,700원대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투자 자문이나 자산 운용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비대면 투자 일임 계약을 허용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앞으로 투자 일임 계약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비대면에 의한 설명 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비대면 투자 일임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엔 투자 일임 계약 때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비대면에 의한 투자 일임 계약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활용해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 투자 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 등을 공시 중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 일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콤의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6개사의 8개 로보어드바이저는 이번 개정으로 즉시 비대면 투자 일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2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7개사 8개 로보어드바이저는 오는 11월부터 비대면 투자 일임 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면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KB하나은행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올해 1조 원에서 2020년 5조 원, 2025년 3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죠. 지난해에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지난해 기업들이 얼마나 동반 성장에 의지를 갖고 상생 협력에 나섰는지를 알 수 있는 동반 성장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동반 성장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 KT, 네이버 등 28개 회사는 최우수 등급을, 오비맥주와 쿠쿠전자 등 15개 회사는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 성장 수준을 평가해서 개량화한 지표입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얼마나 상생 협력에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1년간의 성적표인 셈입니다. 올해 185개 대기업이 참여했거든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칭찬, 이런 쪽으로 좀 마인드가 달라져 줘야, 그래야 대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동반성장 지수 산정 공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점수를 각각 표준 점수화해 5대5의 비율로 합산해 산출됩니다.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되는데 지난해는 삼성전자 등 28개사가 최우수, 농심, 롯데건설 등 62개사가 우수, 대한항공, LG전자 등 61개사가 양호, 대림산업, 쌍용차 등 15개사가 보통, 오비맥주 등 15개사가 미흡을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겐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조달청 공공입찰 심사에서 가점을 받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적합업종 보호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 만료를 유예했던 전통떡, 순대 등 47개 품목에 대해 상생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전 생기는 공백을 막겠다는 겁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우수 기업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운동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이번 주 일요일부터 6개월 계도 기간에 들어갑니다. 먼저 근로단축을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도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산업계 준비 상황은 어떤지 정창신 기자가 노무 담당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정 기자, 지금 이 산업계의 상황은 어떤가요? 당장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자, 우리 산업계는 대체적으로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모습이지만 그 일부 업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로시간 단축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 제가 가봤더니 이 완성차나 부품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준비 상황이 양호했습니다. 일례로 한 자동차 부품 업체는 이 추가 채용 없이도 주 40시간가량 근로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산 라인에 부품을 더 올려서 일과 중에 더 집중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주 52시간 이내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섬유 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 연장 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연장 근로라는 게 뭐 어떤 상황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이 김 부총리는 이 ICT 업종이 서버 다운이나 해킹처럼 이 긴급 장애 대응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가 뭐냐면 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사용자가 노동자와 합의를 하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더 늦게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ICT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섬유산업계처럼 이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움을 겪는 업종들은 어떻게 되나 좀 우려가 되는데 정 기자가 업계 관계자들 만나보셨다고요? 네, 이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일단 들어봤더니 섬유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유업계의 관계자는 지금 당장 근로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3D 업종이라 구인 자체가 힘들다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 사람을 더 뽑아서 납기를 맞춰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례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제한 없이 늦게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인에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3년 뒤인 오는 2021년 7월부터입니다.
네, 섬유업종은 그렇고요. 그렇다면 건설업종이나 화학업종의 상황도 이제 궁금한데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근로시간을 줄어들게 되면은 공사기간을 맞추기가 또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건설업계의 꾸준한 요구가 바로 그겁니다. 네. 이 건설 현장을 지금 최근에 한번 가보면 이 젊은 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근로 환경이 열악한 데다가 이 공기를 맞추려면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이 된다면 이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유 화학 업종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들 업종은 대부분 휴일 없이 공장이 돌아가고 또 2, 3년에 한 번씩은 시설을 전면 중단하고 한 달가량 대규모 정비 보수 작업을 벌입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초과 근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아까 섬유업계가 뭐 특례 업종으로 지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특례 업종이라는 게 이제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이 5개 업종이 어딘가요? 네, 일단 특례 유지 업종은 5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표를 좀 보시면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육상 운송업, 이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노선버스라고 하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좀 제외가 됐고요. 여기에 특례 유지 업종은 수상 운송업, 또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있고요. 또 특례 업종에서 이번에 제외되는 거는 이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금융업, 숙박업, 방송업 등 21개 업종입니다. 이들 특례 제외 업종은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네, 노선버스 같은 경우엔 버스 기사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발등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자, 앞서 말한 직원 수 4,400명가량 규모가 되는 이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노무 관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자, 이 관계자는 노사 합의로 생산직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췄다면서 이 과정에서 추가 인력 채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고 생산량은 맞춰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해보니 되더라. 이런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제조업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에 족구나 축구를 하는데 일본 도요타의 생산 현장을 가봤더니 이들은 점심시간에 이 생산직들이 다 자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딴짓 안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회사도 일과 중 생산 라인에 부품을 더 얹어서 생산을 해봤더니 인력 충원 없이도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에 집중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인력 충원 없이도 뭐 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셈이죠. 네,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완성차 업체들은 주 52시간 도입에 이 문제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미 하루 8시간가량 근무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건데요. 현대차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서 평일 8시간을 근무하고 주말 특근으로 8시간에서 12시간가량을 더 일을 해서 주 52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쌍용차도 주간 연속 2교대로 전환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30분가량을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르노 삼성과 한국 GM도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을 이미 8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직 위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연구개발 직종은 어떤지 또 궁금해지는데 이 연구개발 직종에 계신 분들은 당장 성과가 나지는 않더라도 좀 밤늦게까지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연구개발 직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뭐냐면은 이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을 또 평균을 내고요. 또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게 업무의 시작과 끝, 하루 근무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12시간을 일하면 내일 오후에 출근을 해서 4시간만 일하는 식입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상황을 정창신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 모두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LH는 오늘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국회와 정부 주요 인사, 사회적 가치 분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LH는 올해 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을 화두로 제시하고 내부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며 비전과 전략 수립을 준비해왔습니다. 박상우 LH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LH 경영의 근본이 돼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H는 사람과 세상을 이어가는 행복터전 위드 LH를 사회적 가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위한 행복한 터전을 만들면서 세상과 단절되거나 소외됨 없이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로 언제나 초심, 주거의 안심, 상생의 구심, 소통의 진심, 사회의 양심으로 구성된 5행심을 제시했습니다. LH는 이 5행심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임대주택 97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총 200만 가구의 재고를 확보하고 장기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유럽연합을 뛰어넘는 12.5%까지 높이는 등의 세부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아이큐어가 글로벌 진출과 매출액 2,500억 원 달성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 12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아이큐어는 파스와 같이 피부에 붙이는 치료제를 일컫는 패치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아이큐어는 현재 치매, 천식, 통증용 패치제를 개발해 국내에서 판매 중이며 임상이 끝나는 대로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이큐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도네페질 치매 패치제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임상 1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이큐어 측은 임상 통과 후 2020년부터 판매가 시작되면 2021년에는 총 매출액을 2,500억 원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엔 패치제가 먹는 약의 30%만 대체해도 6,5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키움증권이 주관을 맡았고 수요 예측은 28일과 29일 진행되며 청약은 다음 달 4일에서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9일부터 25일까지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 기간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개고장을 발부하고 8월부터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5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껏 카드 결제만 고집하던 카카오 대리운전이 오늘부터 현금 결제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 카카오 드라이버 앱에 미리 등록된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대리운전비를 결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현금이나 카드 중 골라서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KTNG의 관련형 전자담배 신모델 릴플러스가 지난달 23일 출시 이후 15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전 모델 릴이 출시 한 달 만에 5만 대가 팔린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많은 판매량입니다. 릴플러스의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경우 한국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가 독주하는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서울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종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 속도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